안녕하십니까. 남윤성입니다. 여러 석학님들 앞에서 저는 방송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PD로서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천년 세계 최대 사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세계 최초 활자로드 탐사에 관한 소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활자로드 탐사의 그 출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탄생 과정과 그 전개, 그리고 금속활자 인쇄술 발명에 던지는 우리의 의혹, 과연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술 그 발명이 정말 그 독자적 발명인가, 아니면 모방인가. 모방을 만약에 했다면 어느 나라로부터의 어떤 그 정보 전달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의 활자 인쇄술이 서방으로 전파됐다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취재해서 했던 바를 정리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인쇄술이 전해졌을 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겠는가. 한국은 이제 세계 최초로 고려의 1200년대 초에, 최소한 1200년대 초에 금속활자 인쇄술이 그 시대를 개막을 했는데, 과연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됐을까? 아니면 이제 조선 초기, 특히 이제 태종과 이 세종조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제 활자로드 저희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 그 이후에 국내에서 또 어떤 일들이 전개됐는가? 그리고 끝으로 이런 발표를 인연으로 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련 분야의 전문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저에 대한 약간의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1995년에 직지라는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했었고, 그리고 2000년에 새천년 특집으로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이라는 3부작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직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계사에 자랑할 만한, 그것은 물론 당연히 직지도 중요합니다만 직지를 통해서 우리가 금속활자 발명국 코리아를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부작을 했는데, 제1부에서는 그 직지와 금속활자 발명국 고려에 대해서 말하고, 제2부에서 금속활자 발명국 한국인가 중국인가. 중국의 학자들은 한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인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중국의 학자들의 주장을 공격하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이제 한국의 금속활자 세계로 가다 해서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그냥 한국에서만 쓰이고 말았는가? 그렇지 않다. 주변 일본에 아까 오전 세션에 황정화 박사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전해지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대출판 시대를 열면서 일본에 완전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열리는 데가 기여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활자 인쇄술이 중국에 또 역으로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았는가. 그리고 제3부에서 이제 끝에서 간략히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없는가를 아주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3부에서 좀 더 구텐베르크에 전해졌을 가능성은 정말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자료도 별로 없고 그러던 차에 새로운 자료가 있어서 2003년에 이제 약 2년간에 걸쳐서 이제 그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료를 찾아서 2부작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제1부는 이제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제2부는 만약에 발명가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쇄술이 넘어갔을 거 활자로드는 없는가 해서 이제 활자로드라는 말을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제 맨 처음 이제 그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뭐 홀랭드 블랑시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활자로드가 처음 출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에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언젠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2021년 1월 27일 날 뉴욕 타임즈에서 역사는 구텐베르크에게 너무나 관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논평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폴리덤 교수와 또 컴퓨터 공학 전문하는 아게라 아르카스라는 그런 그 연구원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해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를 아주 첨단 특수 촬영을 해서 인쇄된 활자를 분석한 결과 구텐베르크는 아까 이제 황정화 박사께서 이제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패트릭스에 의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한국의 조선에서 사용했던 주물사 주조법으로 활자를 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양자의 그 연관관계는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우리의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됐다는 걸 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문서 기록이 없으면 최소한 그런 것들을 방증하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중요한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 주조 방법과 조선의 활자 주조 방법이 동일했다. 이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얘기하다가 현지 방문까지 했는데 이쪽에서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프랑스의 드로는 교수가 2015년에 한국 청주에 와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수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수는 정말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임사에서 만들어낸 라이프지 밀레니엄 특집호에서 지난 천년 세상을 움직인 100대 사건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쟁쟁한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달 착륙이니 뭐 종교개혁 뭐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고 산업혁명, 시민혁명,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탄생 과정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좀 빠르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이제 마인츠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마인츠는 이제 독일의 남서부 지방에 인구 30만 정도, 지금 30만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더 작았겠죠. 그러나 이 독일 마인츠는 독일의 대주교 성당이 있었던 독일의 독일 종교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이제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시의 귀족 가문들의 문장집이 독일 칼스루의 시립문서 보관소에 있어서 거기 방문해서 당시의 가문 문장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구텐베르크 가문의 문장은 복사등이 이런 거리니 구걸하는 모습을 가문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참 특이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칼이나 뭐 창이나 방패나 뭐 왕관이나 뭐 이런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을 했는데 구텐베르크 가문의 집안은 거지가 구걸하는 모습. 뭐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 구텐베르크 집안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그 자선 사업을 했던 그런 그 가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이런 걸 문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 마인츠에서 살다가 스트라스부르로 1934년 이전에 약 뭐 요때쯤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 이유는 당시 그 독일의 그 길드 조합들이 굉장히 세력이 세지면서 귀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싫어서 또 길드 조직과 싸우기 싫어서 많은 귀족들이 이제 마인츠를 떠나서 이주했다고 하는데 구텐베르크도 이런 연유에서 이제 그 마인츠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로 이주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로 이주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반사경을 제조를 합니다. 반사경은 이제 화면 오른쪽에 나오는 거, 그 모자나 가슴에 이렇게 달고 가슴에 달고 이제 독일 아헨 성당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독일 아헨 성당을 가는 이유는 독일 아헨 성당의 이제 4대 성물, 뭐 성모 마리아의 우도, 뭐 아기 예수의 기저귀, 뭐 또 뭐 요셉의 뭐 요대, 허리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물이 독일 아헨 성당에 있는데 이것을 7년에 한 번씩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때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제 아헨 성당을 찾아가는데 그 길목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이 반사경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팔 목적으로 반사경을 구텐베르크가 엄청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까지 이제 모아가지고 이 반사경을 통해서 성물을 화면이 좀 그림이 작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그 왼쪽 위에 이제 성모 마리아의 우도 시천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사경을 모자에 이렇게 달고 가면 여기에 이제 보석 같은 걸 가운데 박아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그 옷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아서 그런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사경을 반드시 그 휴대하고 또는 모자에 달고 성지순례에 나서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반사경을 만들었으나 당시 1939년에 성지순례인데 흑사병으로 성지순례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사업에 망하고 소송에 걸립니다. 통업자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 문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증인 중에 하나가 나와서 안드레아스의 집에 프레스가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천으로 덮어놓고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다뤘다. 그리고 또 여기에 모험과 기술에 관한 그런 그 새로운 사업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쇄술이었을까? 더 이상 소송 문서에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대 학자들은 전부 인쇄기와 관련된 어떤 도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것이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 이제 1940년경에 이제 그 40년 소송 문서에 프레스 기록이 있었고 1948년 마인츠의 기록에 구텐베르크가 겔투스에게 150플로린의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150플로린 1플로린은 지금 최소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겔투스에게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린 게 되겠습니다. 그럼 겔투스는 자기 돈을 꿔준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구텐베르크한테 또 꿔줬다고 합니다. 빌린 돈을 꿔줬다. 이것은 구텐베르크의 사업이 수익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남의 돈을 꼬서 꿔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쇄소를 세우기 위한 최초의 창업 자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서 50년 사이에 요하네스 푸스트라고 하는 마인츠의 큰 부자를 이제 영입을 해서 동업자로 끌어들여서 이때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인쇄소를 확장 사업을 시작하고 42행 성서를 인쇄 준비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 황정화 박사께서 소개했습니다만은 1954년 10월 달에 구텐베르크가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 5개의 첩으로 된 성서 일부를 선보였다는 기록이 피클로미니 편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피클로미니
이 편지가 이제 1455년 3월 12일자 편지인데 여기 이미 42형 성서가 180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다 사전 예약제로 다 팔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 구텐베르크는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그런 벤처 사업가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뜻한 대로 이렇게 큰 사업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는 성공했으나 개인적으로는 큰 부귀영화를 못 누리고 수도원에서 혼자서 쓸쓸히 68세이기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저희들이 취재 중에 이제 독일 비텐베르크 베르린의 남동쪽에 있죠. 비텐베르크 루터의 고향입니다. 별명이 이제 루터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이 루터 기념관 기념관 대전 시실 한복판에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와 루터는 아무 관계 없죠. 친척도 아니고 시차가 100년이나 나고,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이 이제 독일인이라는 공통점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루터 기념관에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이렇게 복원돼서 전시된 것은, 구텐베르크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루터의 새로운 개혁 사상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단자로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 사상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탄생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구텐베르크가 정말로 발명가인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서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쇄술이 넘어갔다는 그런 문서 기록 증거도 없지만 구텐베르크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발명했다는 그러한 어떠한 문서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살펴볼 때 1439년에 반사경 사업이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서 성지순례가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리고 곧바로 인쇄술에 이제 도전을 해서 42행 성서가 이제 완전히 판매 완료된 게 1455년. 그러면 짧으면 8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2, 3년에 금속활자 인쇄술을 완성을 했습니다. 최첨단의 기계적 방법으로 인쇄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최소한 1200년대 초에 수도 개성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금속활자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상정예모는 국가의 법령제비죠. 요즘 말로 해서 국가의 이제 중앙정부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어떤 문중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고려에 이어서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태종 때에 곧바로 이제 개미자를 만들고 세종 즉위하자마자 경자자 그 이듬해에 나오죠. 그리고 가빈자, 그리고 당시 조선시대 기록에 의하면 개미자, 경자자가 이제 인쇄 능률이 세종의 양에 안 차기 때문에,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쇄술을 개량하라, 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라.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과학자 이천장영실이 투입돼서 가빈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의 시대를 개막했던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역량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인쇄술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는 잠시 목판 인쇄술은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들어왔다 보니 그 목판 인쇄술이 유럽에서 폭넓게 사용됐던 것도 아니고, 크게 보면 필사의 시대에서 펜으로 베껴 쓰던 시대에서 갑자기 금속활자 인쇄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든 건 물론 할 수 있겠죠. 구텐베르크가 천재였고 또는 어떤 천재 기술자의 어떤 그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조력자가 있어서 이렇게 소수의 팀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상식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취재 중에 동서양의 그 동서교류사 관련 여러 학자들을 이렇게 만나봤을 때 일일이 다 이름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그분들의 대체적인 그 뜻도 한국의 것이 더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한국에 이런 인쇄 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구텐베르크가 그 발명가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기술 정보를 받아서 한 것이라면 그 누구가 누구일까? 중국의 학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활자 인쇄술이 서양으로 구텐베르크에게 전파됐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장 그 본격적인 연구를 한 분이 이제 중국 민족연구원의 사금파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2000년도에 중국 인쇄술의 발명과 중국 활자 인쇄술의 발명과 서방 전파라는 책을 논문집을 책으로 냈고 그 책이 그 해에 중국의 최우수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그 주장의 핵심은 1200년대 초에 몽골 제국이 들어서기 직전에 그 이전에 아까 황정화 박사 얘기 있었습니다만 세계 최초로 활자 인쇄술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상 1041년에서 1048년 사이에 필승이라는 평민이 흑활자 인쇄에 도전한 것을 그것을 심괄이라는 보위관리가 보고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40년대 초에 이런 그 흑활자에 대한 그 도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중국 내에서 그것이 이상하게 계승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바로 무슨 활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필승의 견위 활자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0년대 초에 몽골 대제국이 들어서기 직전에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서하라는 나라 또 서하의 바로 옆에 그 도낭이 있습니다. 도낭에서 있었던 그 우이그르 왕국 여기에서 그 목팔자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한 100년쯤 더 지나서 왕정이라는 지방 관리가 목팔자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정이 목팔자 인쇄를 할 때가 몽골 대제국 시기였고 그리고 서하의 목팔자나 우이구르의 목팔자는 몽골 대제국이 들어서기 직전이었습니다. 서하는 몽골 대제국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멸망당했고요. 우이구르는 이제 그 몽골에 투항하면서 몽골의 이제 그 준지배층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바로 이제 원나라에 편입이 됐는데 이 서하의 목팔자 인쇄와 우이구르의 목팔자 인쇄 아니면 왕정의 목팔자 인쇄가 몽골 대제국 시기에 서양으로 전파됐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몽골 대제국 시기는 뭐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고 수많은 분들의 이미 상식이 된 얘기입니다만은 인류 역사상 동서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중국의 학자들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의 그 인쇄술 역사에 대해서 인쇄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연구를 진행했던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토마스 프란시스 카터라는 그 교수께서 이미 20세기 초에 중국의 인쇄술이 몽골 대제국 시기에 넘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그때 넘어갔다면 서양에서 그 시기에 활자 인쇄술이 나타나야지. 구텐베르크가 1450년 전후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100년 이상의 이렇게 시차가 난다. 그렇다면 중국의 활자 인쇄술이 서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죽은 정보, 그냥 아무 쓸모없는 정보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 유용한 정보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습니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럼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이 어떤가? 고려의 경우가 우리가 그 몽골 대제국 시기였습니다. 몽골 대제국 이전에 이제 금속활자 인쇄는 있었으나 몽골 넘어갔다면 이제 몽골 대제국 시기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때도 역시 시차가 100년에서 250년 사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조선 초기의 전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때는 이제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에 도전을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에 조선에서는 이미 세종의 그 갑인자에 이르러서 최고의 기술 단계에 오르면서 아주 엄청나게 정말 그 활자 인쇄의 시대를 열었던 그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구텐베르크에게 그 기술 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카터 교수는 바로 이 시기에는 이제 몽골 제국이 이후에 티무르 제국이 들어섰기 때문에 티무르 제국은 이 동서교류가 딱 막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전에 얘기 있었습니다. 명나라 초기에도 얼마나 그 동서교류가 활발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터 교수로 반박하면서 영국의 허드슨 교수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티무르 제국 당시에 그 클라비오 그 여행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명나라 상인이 800마리의 낙타에 물건을 싣고왔고 동부 시베리아의 사이신들이 티무르에게 물건을 바쳤고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상인이 왔었고 당시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또 영국의 허드슨 교수가 붙였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구텐베르크는 어떤 차원에서든 동양, 특히 한국으로부터 금속활자 인쇄술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활자 인쇄에 관한 자세한 기술 정보가 넘어가기는 어려웠겠지만 그 대략적인 글자를 하나씩 이렇게 조판을 하면서 분해 조립을 하면서 인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어도 이미 기술의 반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티무르 제국 시대의 위에 초원의 몽골 제국을 가르는 초원의 이제 사막과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뭐 이렇게 이제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상인들은 노브고로드의 상인이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노브고로드에는 지금도 독일 상인들이 상품 창고가 거대한 이런 상품 창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노브고로드는 당시 유럽의 상인들의 최고 연맹이었던 도시 연맹이었죠. 한자 도시에 노브고로드의 지사가 있었고 리벡이 본부였습니다. 그 리벡은 또 라인강으로 연결되는 리벡과 라인강의 이 도시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활동 주요 무대 세 군데는 전부 라인강변의 주요 도시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무역 도시 마인츠, 인쇄술에 도전했던 스트라스부르 전부 라인강변의 도시입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신라 시대 때부터 아랍과의 이제 교류가 많았습니다. 경주 계릉의 무인상, 아랍인상으로 이제 왕의 경호를 담당했을 걸로 봅니다. 조선 세종 때에는 세종 즉위식에 아랍인들이 참석해서 코란까지 축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정화의 대원정이 명나라 초기에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이렇게 해서 바닷길이 우리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아랍과 연결되어 있었고 아랍과 유럽은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엄청나게 교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문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우리의 인쇄술이 서양으로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은 분명히 확실히 열려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다. 그 정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는 거에 이제 방송에 큰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주 MBC에서 지금은 이제 MBC 충북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활자로도 탐사 이후에 청주 구인쇄박물관에서 2005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여기서 새로운 발견 활자로도를 찾아서 학술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유명한 그런 소설가들 두 분이 또 활자로도와 관련되는 소설을 출판했고
MBC의 신비한 TV, 뭐 서프라이즈에서도 한번 또 이렇게 했고, 대구 MBC에서도 구텐베르크 의뢰의 인쇄술 뭐 다큐멘터리 했고요. 또 영화 감독이 또 직치코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우리가 비록 또 취재에서 이렇게 그 방송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미국 폴리덤 교수의 그런 어떤 세계 최초의 그런 그 연구에 이어서 프랑스에 들어놓은 교수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 활자로드 탐사에 이제 국가가 이제 조금 나서줘야 되겠다. 혹자는 말합니다. 활자로드 밑도 끝도 없는 죽자고 해야 파헤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걸 왜 하느냐.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활자로드 이 규명 작업이 이 영원히 이것은 이 숙제를 풀 수 없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영원히 그 미궁의 어떤 그 수수께끼에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활자로드랑 이 규명한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세계화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는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일이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에 찬 그런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